개화파의 분화 과정을 보기 앞서서 우리 북학사상부터 다시 되짚어보자. 조선 후기에 신학자들이 청나라의 문물을 수용해서 상공업의 진흥을 이룩하자라고 하면서 이런 북학사상을 주장을 했었어. 대표적인 인물들 누가 있었니? 지원이. 그리고 제가 대용 끝. 이익도 맞을 것 같아. 또 유 등등 사람들이 있었어. 그치? 잘 기억하고 있군요. 얘네가 이후 통상개화론으로 이어져. 그치? 통상개화론을 이끌었던 사람은 박지원의 손자야. 누구? 그렇지, 교수. 제가 아니야. 제가는 동료야. 교수가 손자야. 그치? 나이 차이가 꽤 날 거야. 그치? 자, 교수네 집에서 책을 같이 읽으면서 연구한 친구가 둘이 있어. 누구야? 홍기. 또 오. 뭐야? 오. 경석이. 그래서 이 3인방이 교수네 집에서 해국도지, 영헌지략이란 책을 읽으면서 통상개화론을 발전시켰잖아. 그치? 얘네는 단순히 공부만 한 게 아니야. 제자도 양성했어. 제자들이 되게 많았어. 그들이 어떤 사상으로 이어지냐면 개화사상으로 이어져. 이들의 제자 누가 있었니? 옥균, 영효, 홍집이 많지. 윤중이. 누구? 윤식이. 다른 반은 윤중이랑 윤식이부터 윤중씨라고 하던데 우리 반은 윤중이라고 하네. 또 광범위도 있어. 서광범. 뭐 등등 참 많은 사람들이 있죠.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다 뭐라고 불렀냐? 개화파다라고 불렀어. 왜냐? 개화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오늘 배우게 될 건 이 개화파 인사들이 도대체 뭐 때문에 둘로 나뉘게 됐을까? 어떻게 나뉘었냐? 온건 개화파와 그렇지 급진 개화파로 나뉘게 되는데 그 배경은 무엇이며 두 세력 간의 주장이나 입장의 차이는 무엇일까를 배울 거예요. 일단 배경을 볼게요. 자, 이모군란 이후에 방문국, 우정국, 전환국 이런 것들을 만들었던 걸 주도했던 애들은 개화파 내부에서도 말빨이 좀 세고 급진적이고 진보적이고 행동파의 애들이었어. 즉 나중에 급진개화파에 속하게 되는 애들이 요 당시에 그런 근대시설 건축을 하는데 앞장섰단 말이야. 그러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심해지기 시작하고 민씨 세력들도 개화 정책을 계속 추진하는 거에 조금 탐탁지 않은 표정으로 쳐다보게 되고 무엇보다 재정난에 시달려 돈이 부족해. 더 이상 개화 정책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문제에 부딪혀서 개화파 내부에서도 의견이 나뉘어. 하나는 청나라의 간섭에 대한 입장이 달랐고 하나는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 방식에 대해서 의견이 달랐어. 청나라에 대한 입장은 먼저 온건 개화파에 누가 있니? 홍집이, 윤식이, 윤중씨 이렇게 있어. 이제 씨를 붙여야 될 것 같은 사람들이 저기 있잖아. 그렇지? 이들은 청나라와 우리가 줄곧 잘 친하게 지내왔잖아. 그러니까 내정 간섭한다고 얘네를 내칠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지내야 돼. 내정 간섭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나라랑 잘 지내야 돼 라고 하면서 청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자 라고 주장하지. 반면 급진개화파엔 누가 있냐?
옥균, 영효, 광법, 영실 이런 사람들이 있어. 이들은 청나라가 우리랑 친하게 지내온 건 맞아. 그러나 내정 간섭을 하는 건 선을 세게 넘었지. 이제는 손절할 때가 됐어 라고 하면서 청의 간섭으로부터 탈피하자라는 주장을 하게 돼. 내정 간섭 싫어라고 말을 하는 거지. 청나라에 대한 입장 차이 확연해졌지, 그치? 자, 이제 개화 방식을 둘러싼 차이를 보자. 온건개화파애들이 표방했던 것은 동도석이야. 이거는 우리가 앞서 배웠던 중체서용과 내용이 비슷해. 중체서용은 뜻이 뭐였어요? 중국의 몸체를 유지하고 서양의 기술을 수용하자, 그치? 동양할 때 동자고 몸 할 때 몸 도자고 서양할 때 서자고 기술할 때 기자야. 그럼 무슨 뜻일까? 동양의 몸체를 유지한 채 서양의 기술을 도입하자, 그치? 동양의 몸이 우리 조선의 전통 체제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중국 버전은 중체서용, 한국 버전은 동도석이었던 거야. 그럼 이들이 롤모델로 삼았던 사건은 중국의 양모운동이겠지. 그래서 싹 다 갈아엎을 게 아니라 필요한 요소들만 쏙쏙 골라서 배우자라고 하는 점진적 개혁을 추진하게 됩니다. 반면 급진개혁파애들은 무엇을 표방했냐? 문명 개화론을 표방해. 어느 나라 거지? 그렇지, 일본 거지. 일본이 어느 사건을 일으킬 때 이걸 표방했어? 그렇지, 메이지 유신. 그러니까 얘네는 메이지 유신을 롤모델로 삼고 있어. 그러다 보니 점진적인 개혁 아무 쓸데없어. 싹 다 뒤엎어야 돼 라고 하면서 급진적인 개혁을 추구하게 됩니다.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네, 여기까지 할게요. 나이스? 갑신정변부터 맞아요? 온건개혁파랑 급진개혁파로 개혁파가 분화된 것까지 했었는데 그 다음에 바로 일어나게 되는 사건은 갑신정변이에요. 갑신정변이 일어난 배경부터 보시면 갑신정변이 일어날 때 재정 문제가 심각했어. 왜냐? 개화 정책을 끊임없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세금은 제대로 거치지 않고 있었던 현실이기 때문이겠지. 어쨌든 이 재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민시 세력과 멜렌드루프라고 하는 정부 측의 입장은 어땠냐? 당호전을 주조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어. 앞서 흥선대원군이 당백전을 주조했던 거 기억이 나지, 그치? 그랬을 때 정부는 그런 화폐의 시세 차익을 가지고 돈을 벌 수 있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번엔 당호전을 주조해보자라는 주장을 하게 돼요. 그러나 옥균이는 온건개혁파니 급진개혁파니? 급진. 그치, 급진이야. 급진개혁파의 옥균 씨는 당호전 절대 안 돼! 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럼 넌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라고 물었을 때 내가 직접 일본에 가서 돈을 빌려올게 라는 주장을 하게 돼. 그래서 옥균이가 일본에 차관을 도입하러 직접 일본으로 떠나요. 그러나 옥균이가 일본에 가서 당차게 돈 좀 빌려주세요 라고 했을 때 일본이 응 안 돼! 라고 해서 돌아가! 라고 해서 옥균이가 일본 갔다가 터덜터덜 빈손으로 돌아오게 돼요. 상대적으로 급진개혁파의 입지는 점점 어떻게 됐을까? 그렇지. 옥균이가 이런 빌런지적인 행동을 하는 바람에 급진개혁파의 입지는 약화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당시 대외적 상황을 보시면 청나라가 베트남 문제를 둘러싸고 프랑스와 청불 전쟁을 벌이게 됐어. 그러다 보니 조선에 주둔시키고 있었던 청나라 군대를 슬쩍 빼돌려서 청불 전쟁으로 투입시킨 상태야. 즉 조선 내에 청나라 군인의 숫자가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 그리고 이때 급진개혁파이들은 약화된 입지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일본에게 도움 요청을 해요. 우리가 지금 갑신정변을 일으켜서 다시 입지를 확보하고자 하니 너희가 군사적인 도움을 좀 줬으면 좋겠어. 그랬을 때 일본이 군사적 도움 오케이 하게 되지. 일본이 오케이 했던 이유는 아마도 청나라 군인들이 많이 빠져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일 거야. 어쨌든 이러한 배경을 통해서 갑신정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갑신정변 D-Day로 삼았던 날짜는 언제냐면요.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 날이었어요. 우정국은 뭐 하는 곳이지? 우체국, 그치? 그거의 오프닝 파티 때, 본부 오프닝 파티 때
D-Day로 삼아서 정변을 일으키게 됩니다. 급진개혁파 애들은 민씨 세력이 보이면 있는 족족 칼빵을 놓으면서 제거를 하기 시작해요. 대표적으로 배에다가 칼빵을 맞은 사람이 있었으니 민영익이야. 근데 이 민영익이 곧바로 당시 최초의 근대식 병원이었던 광해원으로 실려가. 그래서 알렌의 치료를 받아. 그래서 살았대. 혈빵을 맞았네. 칼빵을 맞았는데 당시에 살았대. 자, 여기저기서 칼부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고종은 무서웠어요. 그래서 창덕궁에서 경호공으로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은 약속했었던 대로 군사력을 제공해주면서 급진개혁파이들을 도와주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사건을 꾸몄던 박영효나 김옥균 등이 주도가 되어서 자기들끼리 개화당 정부를 수립하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고종은 이건 좀 아니다 싶어서 곧바로 다시 창덕궁으로 돌아오기는 하지만 개화당 정부 측에서는 고종이 신경 쓰지 않고 지들이 하고자 했던 개혁안을 발표해요. 총 14가지의 조항이 들어있어서 14개조 개혁정강이라고도 불리고요. 이 개혁정강 안에 급진개혁파이들이 추구하는 사상 그리고 이들이 바라는 사회상이 많이 들어있어. 일단 자료 1번부터 다시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자, 자료 1번 보시면 오경석과 유홍기가 나오네, 그치? 지금 갑신정변을 꾸민 급진개혁파의 스승들이야. 그 스승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어. 아, 지금 조선의 정세가 탄식할 만하다. 혁신을 일으키지 않으면 별로 큰일이 날 것 같다라고 하면서 뭔가의 전환점이 필요하다라는 논의를 하고 있어. 그랬을 때 오경석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북촌의 양반 자제들 중에서 그 동지를 구하여 혁신을 일으켜야 한데 여기서 말하는 북촌의 양반 자제들은 그 개화파 애들 중에서도 특히 북촌이라고 하는 부자 동네에 사는 금수저 집안 애들을 가리켜. 그래서 이들이 바로 갑신정변을 일으키게 되는 애들인데 그들의 출신 성분을 좀 자세히 보면 박영효 얘는 철종의 사위였어. 금수저를 넘어선 다이아 집안이지, 그치? 가만히만 살아도 잘 먹고 잘 사는 애. 그리고 영의정의 아들. 얘도 잘 사는 애야. 장관 아들이잖아, 그치? 그리고 옥균 씨와 재필 씨는 어린 나이에 과거에 합격해서 심지어 장원급제 수능 만점자.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가만히 자기 인생만 살아도 잘 먹고 잘 사는데 굳이 왜 위협을 무릅쓰고 칼부림이라고 하는 갑신정변을 일으켰을까? 그랬을 때 역사가들은 보통 이렇게 평가를 해요. 출세길이 탄탄하게 보장되었던 그 사람들이 조선의 자주 독립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안일한 삶을 포기한 채 개화에 동참을 했던 거고 폐계를 앞세워서 목숨 걸고 정변을 일으켰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당시 청나라나 일본이 자꾸 조선 문제에 개입하고 있었던 현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개혁하고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똑똑한 사람들이 한번 혁신의 기운을 일으키고자 했던 거겠죠. 한 장 넘어가서 자료 2번에 보시면 방금 얘기했던 급진개혁파 자꾸 엄마가 카톡이네? 괜찮아? 네. 오케이. 국고가 부족하여 국가 재정이 부족했어. 그래서 멜렌도르프랑 민씨 세력은 당호전을 주조하자라는 얘기를 했었어, 그렇지? 그래서 당호전이 사료 속에서는 상평통보 한계가 5문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풀어서 써져 있죠. 그러나 이에 반대했던 사람이 있었어. 급진개혁파의 누구? 김옥균은 뭐라고 주장해? 당호전 안 돼! 라고 하면서 내가 일본 가서 돈을 빌려올게. 그렇지? 근데 갔는데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빈손으로 귀국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 우리 당과 4대 당 이 말인 즉슨 급진개혁파가 아닌 온건파이들을 말하거든. 그들은 공존할 수가 없다. 우리의 입지가 약해지고 있고 그들의 입지가 상대적으로 강해지는 건 옳지 않다라고 하면서 최후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해. 그래서 이 최후의 선택이 가리키는 사건이 뭘까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 갑신정변. 그렇지. 갑신정변의 진행 과정 개별적으로 읽어보시고 14개조 개혁 정강으로 가볼게요. 자, 1조 대원군은 즉시 환국하도록 한다. 대원군 지금 어디 있어? 청나라. 왜? 이모군란 그 책임자로서 납치당했어. 그치? 아직까지 청나라에 있어. 그래서 돌아오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고 청나라에 조공하는 허례허식을 폐지해라 라는 말을 하고 있어. 즉 청나라의 간섭과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하는 급진개혁파이들의 생각이 드러나는 거지.
두 번째, 문벌을 폐지하고 평등하게 하고 능력에 따라 관리를 등용해라. 3번, 지조법을 개혁해라. 즉 조세제도를 개혁하자라는 소리고 6조, 환곡을 중단해라 라고 하고 있어. 즉 3조랑 6조를 통해서 아직까지도 삼정의 문란이 심각한 현실이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3조랑 6조를 통해서. 자, 8조, 순살부어 도둑을 방지한대. 순사가 뭐야? 옛날에 경찰을 순사라고 불렀어. 이 당시까지만 해도 궁궐 내부의 경비병이나 군사는 많았지만 일반 백성들이 치안을 유지받을 수 있는 경찰은 제대로 존재하지 않았어. 그러다 보니까 이때 경찰을 좀 두자, 일반 백성들도 안전하게 살 수 있게 만들어주자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9조 해상공복을 협파하제. 해상공복은 보부상 관리 기관이었는데 얘네가 보부상들에게만 자꾸 특혜를 줘. 그러다 보니 시대통공으로 모두 평등하게 자유롭게 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했는데 어느샌가부터 이 해상공복 때문에 다시 보부상이라고 하는 특정 집단이 우대를 받기 시작을 하는 거지. 그래서 누구나 다시 평등하고 자유롭게 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해상공복을 없애자라는 주장을 하게 되고요. 마지막 4영을 합쳐 1영으로 만들제. 이건 다시 군사제도를 돌이켜봐야 되는데 조선 후기 중앙군이 5군형이었잖아, 맞지? 5개 기억나? 플랜도가 어영청, 총영청, 수어청, 금이영. 그렇지. 그게 고종의 친정 시기로 가게 되면 뭘로 개편돼? 이영으로 개편돼. 이영은 무이영, 장호영. 이 중에 별기군을 어디다 편성해? 그렇지, 무이영에 편성해. 그러다가 이모군란이라는 사건이 터지고 나면 어느 나라가 내정 간섭을 시작해? 그래, 청의 내정 간섭이 시작돼. 간섭을 했다고만 배웠지 구체적으로 어떤 간섭을 했는지는 막 안 배웠지만 이 당시 어떤 간섭을 했었냐면 저 이영을 4영으로 바꿔버렸어. 이걸 이렇게. 이걸 청나라가 한 거야. 왜 그렇게 했냐면 당시 청나라는 군대를 4등분으로 편성을 해서 이렇게 나눠서 각각 훈련을 하면서 로테이션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어. 근데 이러한 방식을 조선에 내정 간섭하면서 그대로 적용하고 싶었는데 우리는 4분할제를 쓰고 있는데 조선은 2영인 거야. 그러니까 뭔가 적용하기가 애매해. 그래서 이거를 아예 4영으로 바꿔치기 해버리고 청나라식의 군대 조직 방법과 훈련 방식을 그대로 조선에 이식시키려고 했던 거야. 그래서 이렇게 4등분으로 나눴고 심지어 명칭도 되게 대충 지어서 사형이 전후 좌우야. 그냥 진짜 4등분한 느낌이지, 그치? 그래서 사료 속에서 갑자기 4형이 등장하는 건 우리가 배운 건 2형인데 청나라가 이모군란 직후에 내정 간섭을 하면서 4형으로 바꿨기 때문인 거지. 근데 이거를 지금 갑신정변의 14대조 개혁정강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어? 뭘로 바꾼다? 1형.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군령으로 합쳐서 군 통솔권을 확립하고 군사제도를 개혁하는 걸 넘어서서 그 내면의 의도는 청나라가 마음대로 바꿔놓은 걸 우리의 방식으로 다시 환원시키겠다라는 의도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방금 설명드리고 판서했던 내용 써놓긴 했어요. 이모군란 이후 청의 내정 간섭으로 이영이 전후 좌우의 4영으로 개편되었다. 그래서 4영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거다. 넘어가세요. 다음 12조를 보시면요. 국가 재정은 어디에서 관할한다? 호조의 동그라미 호조. 이후 가보개혁으로 넘어가게 되면 호조가 아니라 탁지아문이라고 이름이 바뀌고요. 사료 속에서. 그리고 탁지아문이 다시 부라고 하는 명칭으로 바뀌면서 을미개혁쯤 가게 되면 2차 가보개혁인가쯤 가게 되면 이게 또 탁지부라고 또 나와. 그러니까 지금부터 갑신정변 1차 가보개혁, 2차 가보개혁, 을미개혁, 광무개혁까지 쭉쭉쭉 배울 건데 그 안에서 국가 재정을 어디에서 담당한다. 그걸 보고도 어떤 사건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호조 외워놓으면 아주 편해요. 13조 역사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사실 분분하기 때문에 시험에 나올 일은 없어요. 대신 그 참찬이 의정소에서 매일 회의에서 결정한다. 이 말이 왕 혼자의
그 독단적인 권한, 전제권을 제한하고 내각 제도를 수립하려는 노력이었다라고 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해요. 근데 교과서에서는 일단 이렇게 적어놓고 있고요. 14조 의정부 6조 이외의 기관은 모두 혁파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14개조 개혁 정황을 발표했어. 그러자 갑신정변이 터졌다는 소식이 청나라의 귀에 들어갔네. 아니 우리가 지금 프랑스랑 전쟁한다고 군사 잠시 빼돌렸더니 그새를 못 참고 쿠데타를 일으켰어? 라고 하면서 다시 원래 병력을 다시 다 물밀듯이 조선의 군사를 쏟아내기 시작을 해요. 청군이 조선에 출동을 하게 됐고요. 일본군은 청나라 군사가 막 들어오니까 약속을 어기고 도망을 가요. 후퇴를 해요. 일본군의 든든한 지원을 잃어버린 개화당 정부는 3일 만에 갑신정변을 실패로 끝내게 됩니다. 정말 아무 힘 없이 무력하게 무너져버리게 되죠. 그래서 청나라 군인들은 개화당 정부, 즉 급진개혁파 애들을 하나씩 다 찾아내기 시작했어. 이 사건을 꾸민 애들이 대체 누구야? 그래서 잡아들이기 시작했는데 김옥군, 박영효, 서광범, 소재필 같은 사람들은 빠르게 도망쳐서 일본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안타깝게 홍영식만 피살이 됩니다. 영식씨만 죽었어요. 다음 결과를 볼게요. 한성조약과 텐진조약이 체결되어 한성조약 일본과 조선이 맺은 내용으로서 이따 뒤에서 자료 5번을 보면 알겠지만 배상금을 지불해라, 사과해라 그 내용밖에 없고요. 텐진조약은 일본과 청나라가 맺은 조약인데 좀 중요해요. 이따가 뒤에서 자료로 볼게요. 내용. 그리고 동도서기 정권이 다시 수립됐대. 다시 한번 되짚어보자. 온건개혁파가 있고 급진개혁파가 있어. 이들은 청나라 좋아해? 네. 얘네는 싫어해. 얘네는 어떤 사상을 표방했어? 개화 정책을 할 때? 동도서기. 얘네는 문명개화론. 갑신정변을 일으킨 애들은 지금 누구야? 그렇지. 근데 얘네 지금 갑신정변 실패해서 다 어디로 튀었어? 그래. 조선 내에 얘네 이제 존재하지 않아. 얘네가 개화당 정부를 만들면서 집권을 할 뻔했는데 다 사라졌어. 가만히 있던 누가 승리자가 됐어? 그렇지. 얘네가 표방했던 사상이 동도서기잖아. 그래서 저 결과에서 동도서기 정권이 수립되었다고 하는 거야. 오케이? 네. 그래서 고종과 온건개혁파의 대표적인 인물 김홍집이 같이 정권을 수립하게 되었고요. 이들은 급진개혁파들이 너무 급진적으로 추진해 놓은 그러한 개혁의 조치들을 무효화시켜요. 그래서 일례로는 우정국을 폐지하기로 했어. 우정국을 폐지하기로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고종이 친정을 시작할 때 개화 정책을 총괄하는 기구로 뭘 설치했지? 그치, 통리기무화원을 설치했어. 근데 이 통리기무화원을 설치할 당시까지만 해도 개화파가 분리되어 있진 않았거든. 근데 굳이 따지고 보면 그 당시에 이 급진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주도해서 만든 기구가 통리기무아문이었어. 근데 얘네가 사라지고 나서 얘네가 집권을 했을 때 이 기구가 탐탁지 않은 거야. 마음에 안 드는 애들이 지들끼리 만들어 놓고 사라진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개화 정책을 할 때 이 기구를 그대로 쓰고 싶지 않은 거지. 그래서 통리기무화원을 없애고 얘네끼리 새로운 걸 하나 만들게 된 그거의 명칭이 내무부야. 근데 사실상 내무부나 통리기무화원이나 기능은 똑같아. 그냥 쟤네가 만든 거 쓰기 싫어서 다시 만든 것일 뿐이야. 그래서 갑신정변 이후에는 온건개혁파 애들이 통리기무화원이랑 사실상 기능은 똑같지만 그냥 내무부라고 신설된 기구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근대화 사업을 총괄하게 됩니다. 의의랑 한계를 볼게요. 청나라의 간섭에서 벗어나고자 했다. 자주적인 근대 국가를 수립하고자 했다. 이러한 정치개혁운동은 중정적인 측면이다. 그리고 이후 가구개혁, 독립협회, 애국개몽운동으로 이어지는 역할을 했다라고 하죠. 그러나 문제점. 준비가 부족했고요. 일본의 군사력에 의존적인 모습을 보이죠. 그리고 백성들의 지지를 확보하지 않은 채 개화파라고 하는 지식인 지배층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근대화 작업이기 때문에 위로부터의 근대화였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잠깐 넘어가서 이거 한성조약, 텐진조약 쭉 보고 올게요. 한성조약 1, 2, 4조 대충 쭉 보면 아시겠지만 1조 사과해라, 2조 4조 돈 내라 이거죠. 별거 없고. 그러면 질문.
재물포 조약과 환송 조약이 만약에 같이 출제가 되어버리는 대참사가 터졌어. 그럼 우리 이걸 구분을 해야 돼. 그러면 재물포 조약에 있는 이 조항이 어디 있는지를 빠르게 캐치해야 될 거야. 그렇지. 일본 공사관에 경비병을 주둔시킨다라는 내용이 있으면 재물포야 환송이야? 재물포야. 그렇지. 나머지는 사과해라 배상금치 부려라 거의 똑같아. 배상금의 액수를 외울 게 아니라면 일본 공사관 얘기를 잘 외우셔야겠죠. 그다음 텐진조약 어느 나라랑 어느 나라가 체결했다고? 그래. 갑신정변은 우리가 일으킨 건데 거기에 개입했던 두 국가끼리 텐진조약을 맺었어. 앞선 텐진조약이랑 이름만 똑같고 내용은 전혀 다른 거예요. 1조를 볼게요. 청나라 군대를 철수한다. 일본 군대도 철수한다. 지금 조선에 양국의 군사가 다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이 철수하자라는 내용이 1조야. 자, 3조. 그러나 장래 조선국에 어떤 변란이나 중대 사건이 터진다면 제2의 갑신정변이 또 터진다면 이라는 얘기겠지. 그럴 때는 서로 쌍방이 문서로 통보한 다음에 같이 군대를 보내자 이 말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들이 생각한 대로 우리나라에서는 동학농민운동이 곧바로 터지게 되고 그때 일본과 청나라는 쌍방이 문서로 통보를 한 다음에 같이 동학농민에 투입이 돼. 동학농민운동을 진압하고 간섭을 하는데 청나라 군대와 일본 군대가 같이 파견이 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지들끼리 불만이 생겨서 싸워. 조선의 땅에서. 그게 청일전쟁입니다. 그래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꼴이 되는 거죠. 갑신정변에 대한 평가요. 빨리 읽어보시고 한 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하나는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누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을까요? 헐버트. 어떻게 알았어? 여기 뭔가 좋아 보이는 말. 어떤 단어가 좋아 보여? 순수한 애국자들. 그렇지. 갑신정변을 일으킨 애들이 자주 독립을 표방한 개혁이었다라는 측면을 강조하면서 순수한 애국자들이다라고 표현을 해. 근데 윤치호는 어때? 나라를 팔고 결의를 대변한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 아무래도 일본의 군사력에 의존을 해서 나중에 일본의 군사력이 빠졌을 때 완전히 실패를 해버리고 걔네가 심지어 도망갈 때도 어디로 갔어? 그치, 일본으로 갔죠. 그래서 일본으로 도망간 그 사람들이 어떤 삶을 이후에 살았는지를 좀 볼게요. 이 이후에도 계속 역사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이잖아요. 그죠? 일단 옥균 씨는요. 일본 망명 중에도 고종에게 끊임없이 잔소리를 하게 됩니다. 상소문을 계속 올리면서 나는 지금 도망왔지만 너라도 조선에서 청나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자주적인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 상소문을 올리게 되고 광범씨 이름만 봐도 좀 세련되지 않니? 광범씨 사법과 관련된 개혁안들에 초점을 맞춰서 이후에는 그러한 내용들을 추진하는데요. 귀국한 이후에 이제 왕권으로부터 독립된 사법권을 만들고자 했어. 그래서 재판소를 구성하거나 법관 양성을 위한 법령을 제정하는 등의 노력을 하게 되고요. 이후 여기 영효씨를 보면 2차 가보개혁부터 다시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인물인데요. 이 사람은 갑신정변 때 이루지 못했던 두 가지를 2차 가보개혁 때 한 번 더 이루고자 언급했던 사람이야. 그게 바로 첫째가 청나라로부터의 독립, 둘째가 내각제도의 수립이야. 이 두 가지를 갑신정변 때 살짝 언급했다가 실패했지만 가보개혁 때는 꼭 이뤄내야지 라고 하면서 이러한 정책을 추진했던 인물이고 마지막 제필씨 미국인의 신분이에요. 그리고 나서 귀국을 해요. 그래서 유명한 독립신문, 독립협회, 독립문 이런 거 만들어서 활약을 해요. 즉 갑신정변 때는 3일 만에 실패하면서 서재필이 원하는 사회개혁 방안을 이루지 못했어. 그 못다 이룬 꿈을 독립협회를 통해서 실현하고자 했던 게 바로 서재필이었던 거죠. 문제를 빠르게 풀어볼까요? 정답 몇 번? 5번. 아직 전주회약 안 배우긴 했는데 이게 다음 시간에 배울 동학농민운동 관련된 내용이에요. 일단 정답은 5번. 지금 몇 시니? 40분 좀 더 해야 되겠군요.
갑신정변 이후의 국내외 정세 변화를 볼게요. 지금까지의 상황을 정리해보면 청나라가 내정 간섭을 계속하고 있어. 일본도 때때로 간섭을 하면서 우리는 두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양쪽의 간섭을 받고 있는 거야. 이러한 상황 속에서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갈수록 심해져. 그 무렵 우리는 어느 나라랑 수호 통상 조약을 맺게 되냐면 러시아랑 조러 수호 통상 조약을 84년에 체결을 하게 돼. 조러 수호 통상 조약의 자체 내용은 통상을 시작하자, 개항을 해서 교류를 하자라고 하는 기본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었어. 근데 1년 뒤에 조러 밀약설이 제기돼. 조선과 러시아가 비밀리에 약속을 했다는 썰이 도는 거거든. 그때 어떤 약속이었냐? 바로 러시아는 조선에게 영흥만을 조차하게 해달라라고 요구했고 군사교관도 파견하겠다라고 말을 했어. 조선이 영흥만의 조차를 허용해주고 군사교관의 파견을 인정하는 대가로 러시아에게 반대로 요구했던 건 뭐냐면 청의 간섭으로부터 탈출. 이거 도와달라 그랬어. 너네가 얘네보다 더 세니까 우리 여기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줘. 그랬을 때 이 두 가지 요구가 오케이 돼서 사실 진짜 뭔가가 일어날 뻔했는데 사실상 일어나지는 못한 채 이 소문이 영국과 청나라의 귀에 들어가면서 흐지부지 실패로 끝이 나게 돼요. 그랬을 때 우리 지도를 통해서 한번 다시 돌이켜보자. 자, 한반도인데 저기 블라디보스토크 연해주 지역이야. 러시아가 저 지역을 언제 획득했니? 근데 아편 2차 아편 전쟁 때 영국과 청나라 사이를 조정해준 대가로 그 중재의 대가로 획득을 했던 게 연해주야. 그래서 저 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국경을 맞닿게 돼서 위협감이 고조되고 있었어.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조러수어 통상조약 맺고 괜찮아졌다. 그리고 나서 조러 밀약설 때 러시아가 조차를 하겠다라고 요구했던 지역이 영흥만인데 그 영흥만이 바로 여기야. 쭉 내려왔어. 근데 조차는 차지하겠다는 말은 아니야. 조차는 그냥 해안의 수심을 측량하고 너비를 측정하고 항구로서의 가치가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다는 거야. 차지하기 전에 사실상 물밑 작업 같은 거지. 그랬을 때 러시아의 의도가 너무 뻔히 보이지 않니? 연해주 찍고 그 다음이 영흥만이야. 그 다음은 더 아래를 요구하지 않을까? 그치? 점점 러시아는 따뜻하고 항구로서 활용하기 좋은 부동항의 위치를 찾으려고 계속해서 내려오게 돼. 그래서 어쨌든 조러 밀약설은 실패로 끝이 나게 됐지만 러시아는 남하 정책을 계속하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다분히 드러내고 있어. 그때 영국이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저지하겠다라는 구실로 거문도를 불법적으로 점령을 하게 돼. 거문도는 제주도랑 남해 사이에 있는 저기 작은 섬이야. 저기를 불법적으로 점령한 사건이 거문도 사건. 저 멀리 있는 영국이 굳이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왜 저지하고자 했을까? 그쵸, 그런 것도 있고. 영국이 식민지를 홍콩을 갖고 있잖아 지금. 러시아가 내려오고 최종적으로는 홍콩까지 위협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영국이 했대. 그리고 어쨌든 러시아가 영국보다는 훨씬 땅덩어리도 넓고 얘네가 부동항을 차지했을 때 훨씬 더 강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위험성이 컸기 때문에 미연에 좀 방지를 하고자 굳이 러시아를 침입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거문도를 침입을 한 거죠. 그랬을 때 청나라는 이 문제에 어떻게 개입을 했냐면 직접 개입하면 싸움이 터질 수 있으니까 그동안 납치해서 데리고 있었던 흥선대원군을 귀국시켜요. 네가 가서 사태를 수습해라. 영국이 니네 땅에 침입하지 않았니? 그랬을 때 흥선대원이 가서 뭔가 개입을 하고 중재를 좀 해.
어찌저찌해서 사건이 마무리가 돼. 그래서 러시아가 약속을 해. 조선에서 영토를 확보하지 않을게. 그러니까 영국 너네 돌아가. 그랬을 때 영국이 그 약속을 지킨다면 우린 돌아갈게라고 하면서 철수를 하게 되죠. 그래서 거문도 사건이 이렇게 끝이 나게 됩니다. 거문도 사건이 출제가 될 때는 보통 사건이 발생했던 시점을 연표에서 찾게끔 물어요. 지금까지 배웠던 이모군란, 갑신정변 등등의 사건들을 연표에 쭉 나열해 놓고 거문도 사건은 이 중에 어떤 거 사이에 벌어졌니? 라고 묻거든. 그러니까 거문도 사건의 시점, 발생 시기 잘 알아두시고, 자 지금 이렇게 이것만 봐도 여기에 지금 저 멀리 있는 영국까지 와서 거문도를 살짝 점령했다가 돌아간 거잖아, 그치? 이러한 상태야. 그랬을 때 조선이라고 하는 아주 작고 힘없는 나라에 청나라 개입해, 일본 개입해, 러시아 개입해, 영국까지 왔다 갔어. 점차 개입하고 있는 서구 열강들이 늘어나게 돼. 이때 제기되었던 주장이 바로 조선의 중립화론이야. 부들러가 가장 먼저 주장을 했는데 청나라랑 일본 사이에서 새우등 터지지 않게 하려면 조선은 영세 중립국이 되어야 한다. 즉 조선을 영세 중립국으로 선언하자라는 주장을 했고, 육일주는 육일준 어느 나라로 외교조절단 다녀왔지? 미국. 그래서 무슨 책 썼어? 서유견문. 서유기 아니고 서유견문. 그랬을 때 육일준이 이번에는 중립화론을 떴어. 그래서 조선의 중립을 보장해서 조선이 독립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라고 하죠. 옥균 씨도 마찬가지로 일본 망명 중에 청나라 이홍장에게 공개적으로 편지를 하나 보내게 되는데, 그 편지에서 청나라야 제발 조선 좀 가만히 냅둬주면 안 되겠니? 라고 부탁을 해. 즉 이러한 인물들이 조선을 중립적인 국가로 냅둬야만 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지만 조선은 너무 작고 힘이 없는 국가야. 서구 열강들이 이 말을 귀 기울여 들어줄까? 절대 그렇지 않았어. 그래서 제기만 된 채, 사실 우리 정부에서도 큰 관심을 갖지 않았고 서구 열강들도 세계적으로 아무 관심을 갖지 않아서 정책에 반영되지 않은 채 사라져버리게 되고요. 갑신정변 이후의 개화 정책을 볼게요. 광문국, 우정국, 전환국, 기기창 만들 때는 83년, 84년 무렵이야. 그걸 만들었던 기구는 바로 이 소리 기무화문이란 말이지. 그래서 여기는 요 무렵에 예를 들면 광문국, 기기창, 전환국 또는 우정국, 이런 거 만든 것이 바로 이 소리 기무화문이었어. 그럼 이 내무부는 무슨 사건 이후에 개화 정책을 총괄했다고? 갑신정변 이후에. 그래서 지금 저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바로 이 내무부에서 추진을 한 거야. 즉 1884년 또는 85년 이후 이때 추진되었던 모든 개화 정책은 내무부야. 그러니까 앞서 배웠던 요거는 통리기무화문에서 한 거고, 지금 배우게 될 갑신정변 이후의 개화 정책 4번에 써 있는 건 전부 다 내무부에서 실시를 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연무공원, 유경공원과 같은 학교를 건립을 합니다. 유경공원은 좀 유명해요. 중요한데요. 근데 한국어 외국어 교육을 담당했고 외국인 교사 헐버트가 계셨어요. 헐버트. 연무공원은 지금의 사관학교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바로 이번 의학과 과학기술의 발달, 광해원 또는 제중원이라고 불렸던 근대식 최초의 병원. 알렌의 관리로 만들어졌고 알렌이 민영익을 치료했던 게 바로 여기고요. 우두국은 광해원이 약간 대학병원의 느낌이라면 우두국은 보건소 같은 느낌이거든. 어쨌든 같은 의료기관이긴 한데 이 우두국은 지서령이라고 하는 의사가 개화파 인사들의 도움을 받아 설립을 했고 천연두의 예방접종을 실시했던 곳이야. 천연두가 뭔지 알아요? 뭐예요? 영어로 말해달라는 게 아니라 약간의 증상이나 그 치료에도 공부가 되고. 그치. 원숭이 두청 최근에 사진을 한 번씩은 다 봤겠지. 원숭이 두청. 피부에 막 올라오는. 뭐 코로나 제2의 코로나다라고 하면서 원숭이 두청이 막 사진도 뜨고 뉴스도 한참 핫했었잖아. 그게 따지고 보면 천연두야. 즉 뭔가 공보 자국이나 딱쟁이 같은 상처 흉터들이 온몸에 수두처럼 나.
근데 그게 약간 치유가 되고 딱쟁이가 사라지고도 아까 준서가 말한 것처럼 빨간색 흉터가 온몸에 그대로 남아있어. 평생 그러고 살아야 돼. 그래서 조선에서도 그 천연두에 걸린 사람을 초상화로 여럿 그려놨다? 멀쩡하게 사람을 그려놓고 천연두 증상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진짜 이렇게 그려져 있어. 리얼리즘. 진짜 리얼리즘. 나중에 천연두 네이버에 서치해보면 나오겠지만 정말 천연두 걸린 사람이 이렇게 그려놨어. 그 말인즉슨 이러한 흉터가 온몸을 뒤덮고 그게 평생 흉터로 남을 만큼 엄청난 질병이었던 거지. 그랬을 때 이 천연두의 백신이 예방접종이 아마 영국인가 유럽 어디서 개발이 됐거든. 그랬을 때 천연두의 예방접종을 처음으로 백신이라고 불렀어. 지금 백신을 여기저기 갖다 쓰고 있긴 하지만 백신의 어원이나 유래는 이 천연두에서 비롯이 되었고 어쨌든 그때 천연두의 예방접종이 전 세계적으로 보급이 돼서 이거는 인류 전체가 다 같이 극복해야 되는 전염병이다라고 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했어. 그래서 사실상 역사적으로는 종결된, 종식된 그 전염병이야. 근데 최근에 원숭이 두창 때문에 천연두 예방접종을 다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나 말이 많지. 그래서 우리는 항체가 없어. 왜냐? 윗세대에서 예방접종으로 이미 종식을 시켰기 때문에. 근데 원숭이 두창이 유행하면 다시 맞아야 될 수도 있어. 9개를 맞아야 된다나? 12개를 맞아야 된다나? 그 불주사처럼. 그렇대. 잘 모르겠어. 자, 그리고 전보국, 전신줄을 가설했던 기관인데요. 지금도 전봇대에 전신줄이 늘어져 있는 거 볼 수 있죠. 그거를 만들었던 데가 전보국인데요. 전신 가설을 담당했어요. 자, 바로 3번 자주적인 외교의 추진. 서구 열강들에게 우리도 이제 전권 공사를 파견해. 공사관이라는 건물이 세계 각각의 각 곳곳에 생겨나기 시작을 하고 초대 중위공사, 미국에 처음으로 파견된 공사, 그게 박정현이었어. 이후에도 박정현이 계속 등장할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박정현이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 조선이 자주국임을 알리고 서양의 문물을 주체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 각종 공식 행사장에서 연설을 하거나 참여를 해서 태극기를 내걸고 자주 독립국임을 표방하거나 서양의 문물들을 발견했을 때 우리나라에 어떻게 들여오면 좋을지 주체적으로 판단하게 되고요. 그러나 문제점이 있죠. 청나라의 간섭을 여전히 받고 있는 상태예요. 이 모든 것을 다 청나라의 간섭 아래 진행을 한 거고 재정이 부족했어. 돈이 없는데 이 많은 걸 했어.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주변 국가의 돈을 빌려다가 한 경우가 많아. 실제로 전보국의 경우에는 첫 번째로 전신줄을 깔을 때 조선의 돈은 하나도 투입되지 않은 채 모든 금액을 다 청나라한테 빌려서 했었대. 그 다음부터는 돈을 마련해서 하긴 했지만 어쨌든 청나라의 간섭, 청나라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서 추진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말을 하죠. 그리하여 마지막 설명 하나만 읽으면 끝인데 이거 6일준의 중립화론. 지금 우리나라의 지리는 아시아의 목구멍에 처해 있다. 목구멍에 처해 있다라는 건 되게 위기감이 고조되었을 때 하는 말이잖아. 즉 저러한 도표 속에 조선이 위치하고 있다라는 소리겠지. 그래서 오직 중립 한 가지만이 우리나라를 지키는 방책이다라고 하면서 중립이 키워드가 되겠죠. 그 조선의 중립화론을 주장했던 6일준에 관련된 사료입니다. 그래서 여러 서구 열강들과 맹약을 체결하여 조선의 중립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하자라는 내용이에요. 나중에 한번 다시 읽어보시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